독도로 향하는 배 위 노식이 과도하게 술을 퍼부으며 이상한 말을 반복합니다. 독도 바다가 참 깊다지.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온다더라.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 갑판에서 언쟁이 격해집니다.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해요? 무서워할 거 없어. 그냥 하는 얘기야. 정말 여기까지 와서 왜 이래요? 술만 마시면 이런 식이에요. 정숙이 화를 내자 노식이 갑자기 정숙을 힘껏 밀어버리며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잠시 후 사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경상북도 포항의 재래시장.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분주함이 김정숙의 일상입니다. 56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정숙에게 이 시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생선 비늘이 튀는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어우러지는 이곳에서 정숙은 매일 아침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하고 팔았습니다. 아줌마,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자 정숙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0,000원이에요. 싱싱한 걸로 골라드릴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칼로 생선 비늘을 벗겨내면서도 정숙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맴돌았습니다. 손님이 떠나고 나서야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주부들이 저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간이었죠. 언니, 오늘 광어 어때요? 이거 회 뜰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에 정숙은 능숙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박노식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것이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또 다시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노식이었지만 몇 년 전 허리를 다친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남편을 이해하고 위로하려 했습니다. 병원비도 대고 물리치료도 받게 해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식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책감이 술로 이어졌고 술이 들어가면 모든 책임을 정숙에게 돌렸습니다. 저녁은 뭐 해놨어? 노식이 정숙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던지는 첫마디였습니다.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생선 몇 마리와 김치, 그리고 며칠 전에 사둔 두부가 전부였습니다. 생선찌개 끓일게요. 괜찮죠?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노식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맨날 생선이야. 돈은 뭐하러 버는 거야? 다른 집 봐라. 고기도 사 먹고 외식도 하고. 정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면서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노식은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었고 둘이 함께 꾸려나가는 작은 가정이 소중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식은 이미 결혼해서 각각 서울과 대구로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원이 되어 서울에서 아내,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대구에서 교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안부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 때나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떠세요? 가끔 딸이 전화로 물어보면
정숙은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불화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기도 바쁜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노식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어디 좀 다녀올까요? 날씨도 좋아지고. 정숙의 제안에 노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이야. 현실을 좀 보라고. 매일 생선 팔아서 번 돈으로 겨우 먹고 사는데.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노식은 모든 대화를 돈 얘기로 끝내곤 했습니다. 밤이 되어 노식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정숙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이 들어간 노식은 항상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 얘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숙 때문이라는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 인생은 네가 발목 잡아서 망한 거야. 노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젊을 때 사업하려고 했을 때도 내가 반대해서 못했잖아. 그때 했으면 지금쯤 부자였을 거야. 친구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 꼴이야. 정숙은 이미 수백 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때 사업을 반대한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렸고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니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노식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화를 낼 것이 뻔했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과 사는 게 지옥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도 생각해봤지만 정숙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시장 동료들은 가끔 정숙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항상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별일 없어요. 남편과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하루하루는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 시장 준비부터 밤늦은 정리까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현실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절망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정숙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식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숙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숙아, 우리 여행 한번 가자. 노식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돈 없다며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정숙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노식은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여행을 가봤나 싶어서. 아이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둘이서 어디 좀 가보자고.
정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노식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독도, 평생 한 번은 가봐야지. 그런 곳 말이야. 우리나라 영토인데 정작 우리는 가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 생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정숙의 생일이 다음 주였다는 걸 노식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정숙은 더욱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던 노식이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돈도 많이 들 텐데. 정숙이 망설이자 노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봤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 포항에서 출발하는 여행 상품도 있고. 노식은 이미 여행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했습니다. 1박 2일로 다녀오면 돼. 배 타고 가서 독도도 보고 울릉도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야.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노식이 보여주는 다정한 모습이 반갑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좀 이상해요. 진짜 괜찮은 거죠? 정숙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노식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게. 이번 여행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자.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노식도 술을 마시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 신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간 정숙은 동료들에게 여행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언니, 정말이요? 노식 씨가 갑자기 왜 그래요? 옆 가게 순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도 좋은 일이잖아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 혹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니. 순자의 걱정에 정숙도 잠시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술 안 마시고 일찍 잤거든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정숙 언니 조심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가 없어요. 독도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그런 곳으로? 주변 사람들의 걱정 섞인 조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 노식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단순히 좋은 의도만은 아닐까요? 하지만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너무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집에 들어서자 노식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정숙이 물으니 노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행 코스 알아보고 있어. 독도 가는 배편이랑 울릉도 숙소 말이야. 이것 봐. 사진이 정말 예쁘지? 컴퓨터 화면에는 푸른 바다와 독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이런 곳에 진짜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숙이 감탄하자 노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여행사에 가서 예약할 거야. 그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했습니다. 노식은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숙은 오랜만에 웃으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독도에는 경비대가 있다던데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겠지. 우리나라 땅인데. 노식의 대답에 정숙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음 날 노식은 정말로 여행사에 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행 일정표를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다음 주 토요일에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오는 거야. 하루 전에 미리 포항항에서 승선수속을 밟아야 한대. 정숙은 일정표를 보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런 걸 준비해 주시다니. 정숙의 말에 노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이 여행 다니자.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이 잠들고 난 후 노식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도 주변의 바다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노식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독도 바다가 참 깊다지. 노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노식의 눈빛에는 정숙이 본 적 없는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어 있는 정숙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꿈을 말입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일어나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깔끔한 옷차림에 가벼운 화장까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정숙이 노식에게 물었습니다. 노식도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자. 늦으면 배 놓친다. 노식은 가방을 들고 먼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문을 잠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포항항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끼리 온 젊은이들, 그리고 정숙과 노식처럼 부부로 온 중년 부부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독도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노식은 승선수속을 밟으면서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독도까지 얼마나 걸려요?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바다가 잔잔할 것 같아요.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정숙은 안심했습니다. 배에 올라탄 정숙과 노식은 갑 한쪽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앉으면 바다 구경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정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포항항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숙은 바다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했고 노식도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뭐예요? 그건 그냥 작은 무인도야. 독도는 훨씬 더 멀리 있어. 오랜만에 나누는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노식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마시더니 어느새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벌써 술을 마셔요? 아직 낮인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노식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여행인데 뭐 어때? 기분 좋게 한잔하는 거지. 노식은 소주를 연달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시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마셔요, 취하겠어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지만 노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나자 노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술이 많이 들어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노식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런 좋은 날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까요? 여보, 정말 그만 마셔요. 독도 도착하면 구경도 해야 하는데. 정숙이 다시 한번 말했지만 노식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언제 술 마시는 걸 방해했나? 여행 와서까지 잔소리야?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식이 점점 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도, 바다가 참 깊다지. 노식이 갑자기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정숙이 되물었지만 노식은 계속해서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온다더라. 바다가 워낙 깊어서 말이야. 그 말에 정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무서워요. 정숙이 불안하게 말했지만 노식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그냥 하는 얘기야. 배가 독도에 가까워질수록 노식의 술 취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미 소주 2병을 다 마신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노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실 때는 보통 1병 정도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까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 마시고 독도 구경 준비해요. 곧 도착할 것 같은데. 정숙이 달래려고 했지만 노식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간섭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승객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젊은 관광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정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창피해진 정숙은 노식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봐요. 하지만 노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서 어쩔 건데? 내 마누라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정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숙은 아픔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갑판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정숙이 뒤따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선 노식은 아래 바다를 내려다보며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깊어 보이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자꾸 그런 무서운 말만 해요? 돌아가요. 하지만 노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을 자신 옆으로 불렀습니다. 와봐. 바다 좀 봐. 정말 예쁘잖아. 정숙은 어쩔 수 없이 노식 옆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 사진 한 장 찍자. 노식이 갑자기 정숙을 난간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조심해요. 위험해요. 하지만 노식은 계속해서 정숙을 난간 가까이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둘 사이에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래요? 술만 마시면 이런 식이에요. 정숙이 화를 내자 노식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쟁이 격해지는 순간 노식이 갑자기 정숙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고 난간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정숙의 비명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정숙의 몸을 덮쳤습니다. 정숙은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이며 물 위로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숙의 절규가 배 위로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을 목격한 젊은 관광객이 즉시 휴대폰으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독도 가는 배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동시에 배 승무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식이 탄 배는 이미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사고였을까요?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정숙이 눈을 뜬 곳은 포항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구멍은 바닷물을 마신 탓인지 따가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다행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계를 대고 맥박을 재는 간호사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숙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포항중앙병원이에요. 바다에서 구조되셔서 이틀째 입원 중이시거든요.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위험했는데 이제 안정되었어요. 간호사의 설명에 정숙은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독도로 가던 배, 술에 취한 노식, 그리고 바다로 떨어진 그 끔찍한 순간까지 구조 당시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며 도움을 청했던 것, 해경 구조대가 도착해서 자신을 끌어올렸던 것, 그리고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었어도 남편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의식을 찾으시면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경찰이 와 있는 걸까요? 단순한 사고라면 경찰이 올 이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혹시 노식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바다에 떨어진 일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얼마 후 2명의 경찰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김정숙 씨죠? 저희는 포항동 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정중한 인사 후 경찰관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 알려드려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 남편은 어디 있어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숙의 질문에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박노식 씨에 대해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경찰관은 파일을 꺼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인께서 바다에 빠진 후 박노식 씨가 저희 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정숙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예요? 박노식 씨는 부인이 갑자기 혼자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고 했어요. 경찰관의 말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자살을 해요? 남편이 저를 밀어서 떨어진 거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박노식 씨가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시장의 생선가게와 집을 모두 금매로 팔았어요.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종됐다면서 왜 멋대로 재산을 팔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박노식 씨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서 재산 처분을 했습니다. 가짜 사망 확인서를 만들어서 부인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 거예요. 사망 확인서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김정숙 씨가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인의 신원 확인과 진술이 필요한 겁니다.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다에 밀어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까지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제 가게도 집도 다 없어진 거예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살아계시니까 사기 및 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정숙을 위로하려 했지만 정숙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살인미수라고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촬영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화면에는 노식이 정숙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녀를 바다로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영상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숙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죽이려까지 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식 씨의 행방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재산 처분 후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있어요. 아마 멀리 도망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경찰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곧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정숙은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팔렸고 가게도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시장 동료인 순자가 임시로 자신의 집에 머물라고 해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순자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꿈 같아요.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순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나쁜 남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언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계획은 망한 거예요. 순자의 말에 정숙의 눈에 다른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치를 떨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버린 그 자식 반드시 내 손으로 파멸시키겠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이미 증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배신자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정숙의 마음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정숙이 순자의 집에서 지낸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노식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아직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박노식 씨를 찾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그 배신자를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요양병원이라고요? 아픈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사고가 났는데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경찰관의 설명에 정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노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벌이 내려진 것 같아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노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상황만 확인하고 돌아와야 할까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간병인들과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복도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경찰관과 함께 노식이 있다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노식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더욱 놀란 것은 노식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정숙이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정숙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있었네요? 여자의 말에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죽어야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노식이 눈을 떴습니다. 정숙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숙아, 내가 왜 여기에? 저를 바다에 밀어뜨리고도 그런 소리를 해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설명해 보세요. 노식은 말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일어서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서유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여자죠. 유리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식 오빠가 당신 얘기 많이 했어요. 성격 더러운 마누라 때문에 고생한다고. 정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성격이 더럽다고요? 하지만 유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다니 문제가 되겠네요. 이미 모든 재산이 제 아이 앞으로 넘어왔거든요. 아이라고요? 정숙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노식 오빠의 아이예요. 이제 2살이 됐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식에게 다른 여자와의 아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리는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도 가게도 이미 제 아이 앞으로 넘어왔어요. 당신은 죽은 걸로 처리됐다고요. 노식 오빠가 다 처리했거든요. 유리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리가 손가락으로 셈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3년 됐나? 노식 오빠가 허리 다쳤을 때 제가 간병을 해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정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허리 치료를 받는다고 병원에 다닐 때 사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입니다. 당신들 정말 악마 같은 사람들이네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라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난 건데 뭐가 나빠요? 오히려 당신이 방해만 했죠. 노식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니, 박노식 씨,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식이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노식의 변명에 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유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어요. 이미 재산 정리는 다 끝났는데. 유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네요. 정숙은 유리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노식보다 더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숙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리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개입했습니다. 서유리 씨, 지금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유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배신할 날도 멀지 않았다. 유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이 여자가 진정으로 노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오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노식은 이미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 여자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망친 노식에게 진정한 응보가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정숙은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노식과 유리를 만나고 온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 모르게 진행된 또 다른 가정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언니, 밥이라도 좀 드세요. 이러시면 몸이 상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숙은 식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이 많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충격과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멀거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순자가 차를 끓여다 주거나 밥을 가져다 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언니, 이러고 있으면 그 나쁜 사람들만 좋아해요. 다시 일어서야 해요. 순자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노식과 유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정숙이 사라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 다시 시장에서 일하고 싶어.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야 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정숙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오랜만에 포항 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생선 냄새와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정숙이 운영하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정숙 언니. 옆 가게 영숙이 정숙을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살아계셨구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곧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정숙 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 나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상인들의 따뜻한 관심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남편보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이 자신을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장사 시작하시죠. 영숙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리도 없고 미천도 없는데 어떡해. 정숙이 망설이자 상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물건은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빈자리도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시고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상인들은 정말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쓰던 좌판을 빌려주었고 다른 상인들은 각자 팔다 남은 생선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하다 보면 예전처럼 될 거예요. 정숙은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노식은 자신을 버렸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다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작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예전 단골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숙 언니, 살아계셨구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 정숙 언니한테서 생선 사 먹을 수 있겠네요. 단골 손님들의 반가운 인사에 정숙은 힘을 얻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박 아주머니는 정숙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그 나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박 아주머니는 매일 찾아와서 생선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매일 반찬거리 사야 하니까 자주 올게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숙의 장사는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떼오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충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일어서시다니. 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정숙도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숙은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요. 순자의 말에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정숙은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 때보다 오히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더 당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정숙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김정숙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독도 사건 당시 영상을 촬영한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신을 구해준 영상을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민수가 정숙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촬영한 원본 영상이에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가져왔어요. 경찰에서도 복사본은 있지만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그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노식의 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로 그 사람이 한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네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바다에 밀어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숙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민수도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그날 저녁 정숙은 순자와 함께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식이 자신을 바다로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법정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순자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장을 볼 때가 왔어. 정숙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본 영상을 받은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박노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체포할 예정이에요. 정숙은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피해자이시니까 함께 가셔도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저희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답변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노식과 마지막 대면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노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차갑게 무시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과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고 주눅든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조심히 다녀와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끝내고 올게. 정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미안하다고 빌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정숙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니 경찰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 오셨네요.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관이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긴장되었지만 차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래요?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과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리가 노식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침대에 누운 채로 정숙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노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박노식 씨 살인미수와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공식적으로 체포영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노식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서야 상황을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잠깐만.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노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저를 바다에 밀어뜨리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아 갈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노식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정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정숙은 핸드백에서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다에 밀어뜨리는 장면이 다 담겨 있어요. 노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제발, 나 좀 살려줘. 노식이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때 유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죽었어야 했는데. 유리가 정숙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막았습니다. 서유리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가졌는데. 유리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노식 오빠, 당신이 제대로 못 죽여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유리의 말에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식이 유리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유리야, 그만해. 하지만 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경찰관들이 유리의 말을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리 씨, 지금 하신 말씀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범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유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켜고 노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식 씨,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숙의 차가운 목소리에 노식은 떨었습니다. 나는 유리가 임신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노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모르게요?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독도 여행을 제안한 것도, 배에서 술을 마신 것도, 저를 바다에 밀어뜨린 것도 모르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짜 사망 확인서를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아간 것도 모르게 한 일이고요. 노식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식 씨, 바다에 빠뜨리던 그날 기억나죠? 당신의 죄를 다 세상에 밝힐 거예요. 정숙이 녹음기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일, 제 재산을 빼앗아간 일,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히겠어요. 노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숙이 마지막으로 노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바다에 밀어뜨렸을 때 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남았고 이제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경찰관들이 노식을 이송하기 위해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노식은 끝까지 정숙을 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숙은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식의 체포 소식은 포항시장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숙 언니, 드디어 그 나쁜 놈이 잡혔네요. 당연히 잡혀야죠. 어떻게 아내를 바다에 밀어뜨릴 수가 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정숙을 격려했습니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2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재판 준비에 바빴습니다. 증거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위조된 서류들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재판 당일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들과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온 2자녀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노식은 휠체어를 탄 채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노식은 피해자 김정숙을 바다에 밀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심 증거인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식이 정숙을 바다로 밀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정말 악마 같은 놈이네요. 정숙은 그 영상을 보면서도 더 이상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정숙이 증인석에 섰을 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30년간 부부였습니다. 2자녀를 낳아 기르며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독도 여행을 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갑자기 제 생일을 맞아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정숙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피고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시더니 바다가 깊다며 이상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온다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난간 쪽으로 밀어뜨렸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노식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밀어뜨린 것이 아니라 실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면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뭘까요? 더구나 가짜 사망 확인서까지 만들어서 제 재산을 빼앗아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정숙의 반박에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재산 편취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조된 사망 확인서와 금매로 처분된 부동산 서류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노식의 치밀한 계획에 경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 상가와 주택을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그 대금은 모두 서유리와의 동거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살인 후 재산을 빼앗으려 한 극악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설명에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유리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서유리와 불륜관계를 유지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제거한 후 서유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정숙은 이 부분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변론에서 정숙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며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 저를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위해 죽이려 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려 한 악행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시장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했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숙의 마지막 말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노식에게 살인미수로 징역 8년, 사기 및 문서 위조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를 병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식은 판결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까지 정숙을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정숙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정숙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피해자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방청석의 상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숙은 몇 개월 동안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장사도 점점 더 안정되어 갔고 예전보다 더 많은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숙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서 독도를 다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혼자 가시는데. 순자가 걱정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는 거야. 정숙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모든 걸 끝내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에는 내 의지로 가는 거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 독도행 배에 혼자 오른 정숙은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왔지만 배신당했고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혼자 온 것입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배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자로서 돌아온 것입니다. 독도에 도착해서 갑판에 선 정숙은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흩날렸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날의 바다, 이제는 내 힘을 증명하는 바다가 되었구나. 정숙이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파도가 배를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정숙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가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바다야. 나를 다시 살려줘서.
덕분에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독도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여자야. 푸른 파도는 마치 응원하듯 정숙의 곁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숙은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그 풍경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응원이 됩니다.